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교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앞으로 본격적인 고려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고려사의 시대 구분 및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대 구분을 처음 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신라를 공부할 때도 시대 구분을 해보았었죠. 자, 시대 구분이라고 하는 건 덩치가 너무 커서 한 번에 공부하기 어려운, 분량이 많은 부분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자, 우리가 그 전에 배운 내용, 신라는 어떻게 시대를 구분했었죠? 신라의 시대 구분 기준은 바로 왕의 골품, 왕의 혈통이 무엇이냐, 왕의 골품과 혈통이 무엇이냐, 요걸 기준으로 신라를 성골이 왕을 하던 상대와 그 성골들이 모두 죽고 선덕여왕, 진덕여왕 이후로 성골이 생물학적으로 멸종했죠. 그리고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 나당동맹을 성공시켰던 김춘추가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 무열왕이 되면서 무열왕의 직계자손만 왕이 된다라는 그 원칙이 세워졌던 바로 중대, 그러니까 진골 중에서도 무열왕의 후에만 왕이 된다, 중대. 그리고 이제 해공왕의 죽음으로 그 원칙이 무너지고 진골 귀족들 간의 왕의 쟁탈전이 벌어지던 하대, 요렇게 우리가 내용을 정리했었어요. 자, 그러면 신라가 왕의 골품, 혈통을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했다면 고려는 뭘 가지고 시대를 구분했냐? 바로 왕이 아니라 시기별 역사 주도 세력, 지배층이 누구냐? 이 지배층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고려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지배층이 한번 싹 바뀌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무신정변이라는 거예요. 무신정변. 이 무신정변이 1170년에 터지거든요. 이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고려 전기, 그 이후를 고려 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신정변 이전에 이 고려 전기, 이 고려 전기도 지배층에 따라서 초기와 중기로 구분을 하는데, 초기는 바로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층으로 있던 시대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제 방금 배웠잖아요. 신라가 무너지죠. 이 진골 귀족과 골품제에 기반한 이 진골 귀족의 나라인 신라를 호족과 육두품이 선종풍수지리 유교라는 새로운 사상으로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고려를 건국한 세력들이 호족과 육두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층으로 있던 고려 초기, 그리고 이 호족과 육두품이 있던 고려 초기에는 우리가 이제 고려가 어떻게 체제를 정비해 가는가, 그 고려의 체제 정비 과정을 배우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3명의 왕을 배울 겁니다. 고려가 이제 총 4명의 왕이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 중에 3명이 이 사람들이에요. 고려 초기에 체제를 정비했던 태조, 광종, 성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누구냐? 원간섭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공민왕이에요. 그래서 태조, 광종, 성종, 이 3명의 왕을 여러분이 이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제가 좀 말이 꼬였는데 죄송합니다. 좀 늦은 시간에 찍고 있다 보니까, 새벽에 찍고 있다 보니까 말이 좀 꼬였어요. 자, 고려는 지배층에 따라 시대를 구분을 한다. 그래서 뭘 기준으로?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고려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한다. 그 무신정변 이전인 고려 전기도 고려가 막 건국된 호족과 신라를 무너뜨리고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층으로 있던 고려 초기, 이때는 우리가 누구의 왕들을 기억해야 한다? 태조, 광종, 성종의 왕들을 기억해야 한다. 이 3명의 왕들의 업적을 여러분들이 업적을 중심으로 고려가 어떻게 체제를 정비해 나가는가 봐야 되고요. 이때 이제 외교관계적으로는 거란이 만든 요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태조 때 친하게 지내려고 했지만 이제 태조 왕건은 거란이 아니라 형제의 나라 발해를 선택을 했고, 거란과는 적대시 했죠. 만부교 사건, 훈유 10조.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거란과 여러 가지 갈등이 벌어져요. 서희의 외교담판, 강감찬의 귀주대첩, 그런 거란의 침입과 우리의 격퇴를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호족과 육두품이 쪼개집니다. 이 호족과 육두품들 중에서도 힘이 강한 애들은 중앙의 권력을 독점하는 문벌이 돼요. 이 문벌은 집안 대대로 고위 관리를
배출한 명문 로열 패밀리라 보시면 됩니다. 이 문벌들이 이제 이 중앙에 남아서 모든 권력을 독점을 하고요. 이 문벌이 될 만큼 힘이 강하지 않은 애들은 지방에 가서 이제 호족이 아닙니다. 이제 향리라는 이름으로 지방에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권력은 문벌이 독점을 합니다. 이렇게 문벌이 중심이 된 사회를 고려 중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만 이 문벌들은 너무 지나치게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벌 중심의 사회에 경고등이 2번 울립니다. 바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벌 사회의 모순을 드러낸 사건인데 이 2번의 경고 신호에도 불구하고 문벌은 권력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무신정변으로 문벌들이 몰락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무신정변 이후에 한동안 고려는 굉장한 혼란에 빠집니다. 이 무신들이 문벌을 몰아내긴 했지만 무언가 나라를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좀 비전, 마치 이제 호족과 육조품들처럼 뭐 선종, 풍수지, 유교라고 하는 그 사상적인 지향을 가지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겠다. 그런 이념을 가지고 정변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문벌들의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의 분노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때는 굉장한 혼란의 시대였어요. 하극상의 시대. 그래서 이제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그런 혼란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안정기에 접어들게 한 게 바로 최충원입니다. 최충원이 등장하고부터는 최충원, 최후, 최항, 최희 4대 60년간 이 최씨 집안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안정기에 접어들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무신정권이다. 무신들이 권력을 잡는 무신정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무신정권은 왜 몰락하게 되느냐? 자연재해가 터집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사 전체에 터진 자연재해예요. 징기즈칸의 후예 몽골의 원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신정권은 최충원의 아들 최후 때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버티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원나라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신정권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무신정권 때는 이 지방에 있던 향리들이 서서히 이 중앙정치에 진출을 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무신들이 권력을 잡긴 했지만 문벌들을 쓸어버리는 과정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향리들이 서서히 중앙정치에 진출하게 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무신정권은 결국 원나라에 의해 무너지게 되고 이제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원간섭기에 들어가게 돼요. 약간 일제강점기랑 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라면 일제강점기 때 나라가 완전 망했지만 원간섭기는 고려란 나라가 망한 건 아니에요. 고려란 나라의 독립은 보장해 줍니다. 단 이 고려란 나라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이나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 원나라의 지배랑 간섭을 받아야 됐어요. 그리고 이때 권력을 누가 잡냐? 그러한 고려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나라에게 잘 보이는 친원파, 약간 친일파 비슷한 애들이죠. 권문회족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이 사람들은 친원파고 어마어마한 대농장을 독점하면서 부정부패로 나라를 좀먹기 시작해요. 이렇게 중앙 세력이 맛이 가면 변화의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죠? 지방에서 불어오죠. 신라도 이제 신라 말에 중앙정부를 이끌어야 되는 진골귀족들이 왕위쟁탈전, 왕위계승 분쟁으로 맛이 가버리니까 지방에서 호족들이 일어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방에 있던 향리들이 이제 성리학을 받아들이고 과거제를 기반으로 신진사대부로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신진사대부를 적극적으로 키워서 권문회족을 견제하는 데 써먹었던 왕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왕이죠. 원간섭기의 모순을 극복해 보려고 했던 공민왕인데 이런 공민왕의 개혁 정책도 결과적으로는 실패해요. 이때 이제 대외적으로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오고 권문회족들도 반항하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공민왕이 암살당하면서 공민왕의 개혁은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공민왕이 키워놓은 개혁 세력인 신진사대부는 끝끝내 힘을 길러서 권문회족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때 신진사대부가 권문회족을 몰아낼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이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을 막는 과정에서 성장했던 신흥무인 세력 덕분이에요. 그 전에 무신정변을 일으킨 무신들과는 구분하기 위해 신흥무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신흥무인은
고려라는 나라가 대처하지 못하는 홍건적과 왜구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새로운 무신 세력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황금보길 돌같이 하라 라는 말을 남겨서 유명해진 최영 그리고 이성계가 있죠. 자, 그리고 권력을 잡은 신진사대부는, 그러니까 신흥무인과 힘을 합쳐서 신진사대부가 신흥무인의 힘을 빌려서 권문세력을 때려잡은 거예요. 그리고 권문세력을 때려잡고 권력을 잡은 신진사대부가 둘로 쪼개집니다. 온건파와 급진파로 쪼개져요. 이제 온건파의 대표는 충해화신 정몽주고, 이 온건파가 말하는 건 이거죠. 고려라는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개혁을 하자라는 거고, 급진파는 대표적인 사람이 정도전이었는데, 이제 이 고려라는 나라가 아예 썩었다. 그러니까 이 고려라는 나라 자체를 깨부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이 급진파 정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급진파 세력이 이성계와 손을 잡고 결국 온건파의 대표 정몽주를 죽이고 만든 나라가 바로 조선이란 나라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지금 고려 500년 역사를 한번 다 살펴본 거예요. 고려는 각 시기별로 지배층이 누구냐, 이 지배층을 가지고 시대를 구분을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뭐다? 지배층이 한번 싹 물갈이된 무신정변이다. 이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전기, 이후를 후기라고 한다. 그 전기 중에서도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층으로 있던 고려 초기, 이때는 태조, 광종, 성종, 왕들의 업적이 중요하다. 그리고 대외관계에서는 거란 요나라와의 싸움을 볼 거다. 그리고 고려 중기는 이 호족과 육두품이 이제 힘이 강한 애들이 문벌이 돼서 중앙 권력을 독점한다. 이때는 이제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는 이자겸연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때는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가 이제 대외관계에 등장하는데, 이때 처음엔 우리도 윤관을 중심으로 한 별무반을 보내서 동북고성을 싸우면서 여진족을 토벌도 하지만 결국 그 이후에 여진족이 금나라에 굴복해서 사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자겸 때 있었던 일이고, 여기에 이제 나비 효과를 불러온 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우리가 절대로 금나라에 굴복할 수 없다. 금나라에 대한 사대를 중지하자. 그리고 수도를 서경으로 옮겨서 금나라를 정벌하자 했던 거였죠. 아무튼 이런 이자겸연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문벌 사회의 모순, 이게 결국 집약돼서 터진 게 무신정변, 그리고 무신정변, 무신정권. 초창기엔 하극상의 시대가 벌어지다가 최충원이 권력을 잡고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결국 몽골의 침략으로 무신정권은 무너지고 고려는 원간섭기에 들어왔다. 이때는 원나라에게 잘 보이던 친원파 권문세족의 권력을 잡았고, 이런 권문세족의 부정부패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누가 성장한다? 신진사대부가 성장한다. 그리고 이런 신진사대부를 적극적으로 키워준 게 바로 공민왕이다. 그래서 이때는 공민왕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둬야 한다. 그리고 이제 공민왕은 죽었지만 그 이후에 신진사대부가 누구랑 손을 잡고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힘을 기운 신흥무인과 손을 잡고 권문세족을 무찌르고 권력을 잡는다. 그 이후에 권력을 잡은 신진사대부가 온건파와 급진파로 쪼개지는데, 이 중에서도 급진파 정도전이 신흥무인 이성계와 힘을 합쳐서 만든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이렇게 지배층을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이 8번 학습지에서는 호족과 육두품이 중심이 된 고려 초기, 태조, 광종, 성종을 중심으로 고려가 어떻게 체제를 정비하는가, 그리고 거란, 요나라와 여진, 금나라와 또 어떤 식으로 대외관계를 맺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